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자영업자 세심히 배려하지 못해 요금제 개선책 마련하겠다. 음식 주문의 배달의 민족이 논란이 된 요금체계 변경과 관련해 공식 사과가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배달의 민족은 이번 달 1일부터 수수료 부과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또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차원 공공배달앱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일부에서 이재명 지사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또 이미 공공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 군산시장도 연결해보겠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대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의 달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협조해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월 1,0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에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가 전 국민 모두에 지급하는 보편 지급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황교안 미래통합 대표는 전 국민 50만 원을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봅니다. I found that a single dose of the drug was able to prevent the virus from replicating within 48 hours, but by 48 hours it was essentially had stopped replicating.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죽인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모니시 대학 생화학 발견 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요. 오늘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4월 6일 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어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입장이었습니다. 발단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배민의 수수료 개편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이달 1일부터 정액제 수수료 체계를 주문 성사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는데,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수수료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배달의 민족 김범준 대표가 새 수수료 체계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지자체들은 공공앱 개발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죠. 오늘 일부에서는 공공앱 관련 주목할 두 지자체를 차례로 연결합니다. 경기도와 전북 군산시인데요. 먼저 경기도 이재명 지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예, 오늘 바쁜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우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페이스북 글을 보면요. 네. 배민 수수료 문제를 독과점의 횡포라고 정의했고, 어제 오늘 이것 때문에 인터넷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독과점 횡포로 정의한 이유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국내에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거의 99.9%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배달의 민족을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회사가 인수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한 회사인 거죠. 한 회사가 돼버린 거죠. 예.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심사가 남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미 운영을 한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100%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선택 여지가 제로인 거죠. 예. 이용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서, 이제 이런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요금 체제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이용료를 인상을 했고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독과점의 횡포의 한 사례죠. 예. 마음대로 요금 올리는 거. 예. 선택의 적 없으니까. 네. 처음에 이렇게 그 한 회사가 다 가져갈 때 독과점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가 오늘 뭐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그 지사님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이게 내 도움 된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 그렇습니까? 예. 뭐 다들 이거 요금 앞으로 파는 만큼 정액으로 비율로 올라가니까 파는 만큼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망할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예. 당연히 이제 매출액만큼의 비율로 내야 되니까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용업자들한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아니면 왜 반발하겠어요? 예. 저는 오늘 배달의 민족이 사과 입장을 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전혀 진정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과를 빙자한 모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유가 그렇던데, 그러니까 뭐 깃발 꽂기, 광고를 소수가 독점을 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 말이 사실이면 광고 꽂는 거 뭐 한 개 업체랑 3개로 제한한다든지 제한하고 그냥 과거 체제로 되돌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되돌아가거나 취소하지 않고 뭐 새로 또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사과문 자체 내용도 양립하기가 어려워서 좀 진정성을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예.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 더 많이 부담시키겠다. 이렇게 읽어집니다. 예.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이 개편 체계가 나오고 나서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말고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자 뭐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나름 대책을 내세우는 게 지금 공공 배달 앱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군산시장님께서 나오시는 모양인데 네. 대체적으로 경기도나 군산 같은 곳은 지역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네트워크들을 이용해서 예. 어차피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거를 주문 앱으로 연결만 해주면 사실은 이제 음식점 업주, 제공업체들은 부담 없이 이용자도 뭐 약간의 혜택을 보면서 예.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숨통을 좀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존의 이 대형 독점업체와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선택의 여지는 만들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산에서 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 네. 이걸 경기도에 도입하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근데 뭐 반드시 그걸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가능하면 저는 전국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저 입장을 통일해서 하나의 예. 시스템에 들어가면 비용도 적고 또 편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예. 기왕이면은 군산이 지금 시범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으니까 그걸 확장 발전시켜도 되고 약간의 보완을 거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기존의 것을 좀 쓰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명칭도 좀 통일해야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이게 플랫폼 경제는 규모의 경제인데 예. 많은 사람이 동시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되니까 명칭을 가능하면 통일하자 해서 제가 군산 시스템을 좀 가능하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군산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 카페 이용자들은 이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가격 이익을 보는 것이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광고비나 또 수수료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겠죠. 예. 지금 보니까는 지역 상품권을 결제하면 최대 8%까지 할인 혜택을 주어주고 소비자한테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걸 테고요. 네. 그리고 점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개 수수료하고 광고료를 안 받겠다 이거 같은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거 그렇습니다. 운영 자금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서는 이제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위탁 운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금융 지원, 현금 지원, 시설 지원, 온갖 명목의 지원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도는 이 지역 카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예. 소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예. 전문 업체들이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기반 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예를 들면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 기사분들이
뭐 일종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조직 형태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들을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퇴직 후 기금 같은 것으로 좀 지원하고 하면 큰 비용 없이 소상공인도 살리고 이용자도 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이는 삼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반대쪽에서는요, 뭐 지자님도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이거 사기업이 하는 일인데 지자체에서 너무 관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뭐 공산주의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일면은 맞는 말인데요. 예. 이게 예를 들면 합리적 경쟁이 시장에서 잘 이루어지면 개입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시장이 예를 들면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이름으로 독점을 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 예. 미국도 기업을 쪼개기도 하죠. 법원의 명령으로 아예 쪼갭니다. 나눠라 이렇게 실제 쪼갠 사례도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이 100% 시장을 독점해서 마음대로 요금 올리고 그걸 안 쓰면 살아갈 수도 없게 만들면 이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그 개입의 방식으로는 입법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이용료를 못 받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의 그런 경쟁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예. 근데 관련해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그 공공앱 못 만들 것도 없는데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약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국제협약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쉽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방정부는 국제협약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오히려 더 쉽게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박영선 장관님의 입장을 약간 이해합니다. 중앙정부는 못해도 지방정부는 하면 되죠. 예. 그 다른 이슈를 한번 여쭤보죠. 이왕 전화 연결됐으니까.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뭐 명칭은 뭐 정부에서 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경기도는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신청 절차가 시작됐고. 근데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논란이 됐고 오늘 이해찬 대표가 다 지급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사님 입장은 역시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긴급하게 재난에 대비해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역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그들이 부담한 것인데 하필이면 그들만 골라서 빼는 게 말이 안 되고 굳이 빼야 된다면 나중에 일단 다 준 다음에 급한 대로 다 준 다음에 천천히 선별해서 내년 세금 정산할 때 환수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고르느라고 엄청난 시간이 지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골라서 가난한 사람 낙인을 찍고 오랫동안 비용 들여서 하느니 모두에게 지급하고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천천히 개별 환수하면 되죠. 결국은 황교안 대표, 야당 대표도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자라고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연히 가야 될 길을 정말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서 잠깐 우회했던 것인데 제자리로 온 거 정말 환영하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2번, 3번 또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응급 조치는 할 때 한꺼번에 크게 해야 됩니다. 작게 여러 번 하면 그냥 소진되고요. 한 번 하려면 크게 한 번에 틀어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50억, 25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정도는 못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정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고 다만 이거를 올해 예산에서 다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내후년 한 2년 정도 분산하면 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응급 조치가 필요한 때니까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국채 발행하고 내년, 내후년 정도에 다 예산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에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같은 걸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3개월 안에 쓰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입니다. 예. 정부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예. 그 시스템으로 그냥 지급하면 되고요. 예. 이번에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집니다. 다른 지역들도 신용카드에 붙여주는 방법도 있고 붙여주되 어떤 업종에 쓰도록 전산으로 지정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몇 개월 안에 쓰도록 뭐 전산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신용카드 없는 사람들, 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선불카드로 예. 만들어 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대신에 그 선불카드는 사용처가 제한되죠. 예를 들면 뭐 백화점 이런 데 못 쓰게. 예. 지역 화폐가 유통되는 곳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면 됩니다. 보통 신용카드도 그런 제한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아주 쉽습니다. 예.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전 국민에게 다 주자안을 처음부터 청와대에다가 제안했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적극 반대해서 결국 무산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재부 입장은 또 나름 이해를 하실 텐데요. 네, 저는 이제 경제 관료도 관료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은 안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예. 네, 그 점은 동의하는데 이 비상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과거에는 투자하는 만큼 일자리도 생기고 수요가 있던 시대에는 돈을 모아서 기업에도 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투자할 곳이 없는, 즉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켜줘야 됩니다. 예. 소비가 공급을 끌어내죠. 이런 시대에는 소비에 집중해줘야 되고 지금 소비가 끊어진 상태라 재난 기본소득 형태의 이런 국민에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가처분 소득 증가 정책이 아니면 저는 약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금융 조치로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하고 기업의 생산 여력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과 동시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걸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는 경제 순환을 가게 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과거에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관료는 원래 그런 거니까 국민이 선출한 이 선출직들이 결단을 해줘야죠. 그러라고 선거하는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재난 기본소득 이슈 선점,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또 신천지 관련 대응, 배달 앱에 관한 대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고 지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 대권 플랜의 일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실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도지사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예. 목표를 가지고 쓸데없는 계산을 하면 예. 그게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소위 스텝이 꼬이고 결국 성과를 못 냅니다. 그냥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예. 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지사님 코로나 관련도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 46일 만에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힘들어하는 국민들 또 열심히 하시는 의료진들 위해서 위로의 한마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저희와 같은 방역 당국도 나름의 노력은 했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참여 또 헌신 희생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에 지금 이렇게 좀 막아오고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해외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겠냐. 예. 좀 위험 상황을 저희가 대비해야 되고 그 측면에서는 또 의료진들한테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진들한테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예. 지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예,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공공 앱을 이미 개발해서 시행 중인 군산시 이야기 들어보죠. 강임준 군산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앞서 이재명 지사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은 각 지자체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요? 예, 한 100군데 넘는 지자체에서 지금 문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앱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만들어가지고 올해 3월 13일부터 출시를 했습니다. 예. 이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원래 제가 이게 이 공공 배달앱뿐만이 아니라 원래 예. 제가 후보 시절부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종합 쇼핑몰 정도의 앱을 만들려고 사실은 온라인 웹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국비를 좀 웹 구축하는데 비용이 좀 그렇게 크게 하려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국비를 좀 받으려고 요청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음식점들이 배달이 제일 많으니까. 예. 우리 군산에 있는 음식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배달앱을 먼저 하자.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게 됐습니다. 예. 지금 민간에서 하는 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뀐 체제로 개선하면 월 1,000만 원 수익이면 58만 원을 그 배달앱 쪽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군산에서 하는 배달앱 명수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 제로, 수수료 제로, 광고료도 없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소상공인한테 너무나 좋은 앱인데. 예. 운영하려면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웹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2억 좀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 시에서 이것은 업체한테 운영비를 주고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예. 현재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가입자 수는 우리 가맹점, 우리 음식점들이 지금 벌써 728개 정도 넘었고요. 예. 그다음 우리 시민들은 23,000명. 23,000명. 예. 근데 이게 또 모바일 군산 상품권을 사용하면 8% 할인이 또 되고. 왜냐하면 상품권 자체를 예. 8% 할인이기 때문에 예.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8% 이익을 보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소비자나 예. 업주들이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월 평균 20만 원 이상 좀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그렇죠. 지금 현재 음식 배달앱을 우리 사용하게 되면은 예. 기존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는 기간으로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지금 전화가 연결이 조금 불량해가지고. 예. 잠시만요. 예. 자, 어떤 지역 소상공인들은 좋은 반응을 보일 테고요. 군산 시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일 텐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이거 이름도, 지금 시장님께서 다 배달의 명수 그대로 써라, 이렇게 허락한 겁니까? 잠시만요. 예. 연결이 아직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군산시에서 만든, 배달의 명수. 예. 이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이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에서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예, 우리 군산은 전통적으로 야구 도시였습니다. 예.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였고요. 그래서 아마 일집 분들은 군산하면 역전의 명수라는 말을 잘 알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배달의 명수라고 했고요. 예.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우리 군산이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역전 홈런을 치자고 하는 의미에서 역전의 명수를 따서 배달의 명수라고 했습니다. 예. 군산 경기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니까요. 예. 예. 이 배달의 명수라는 이름도 전국 어느 지자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예.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어저께. 예. 그래서 상표 등록을 했냐고 그래서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상표를 배달의 명수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저는 어느 지자체든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어디든지 요청이 올 때 쓸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군산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셨습니까? 예. 대상과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우리 군산 시민. 전체 10만 군산 원입니다.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예. 예. 이거 돈은 어떻게 마련해서 지급할 생각이세요?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예. 문제 없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관광을 가지 않고 있어서 군산시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군산이 이 청정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예. 해외 여행을 못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으로 막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오세요. 예. 저희들은 참 그게 걱정스러워요. 오히려 예. 그래서 우리 저 선유도 들어가는 데서는 입구에서 예. 차량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의료진들,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시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임준 군산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오늘 사이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졌네요. 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47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 해외 유입 사례가 총 16건이고요. 지역 발생 사례는 3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로써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 50명이 중요한 숫자인 게 중대본이 4일 브리핑에서 이제 우리 의료 체계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 환자까지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명의 숫자가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46일 만에 50명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조금 진정 기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만 정부는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한다는 방침이죠. 네, 오늘 중대본은 그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나는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국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일단 그 방역관리 체계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들이 있다는 게 이 안심할 수 없는 주요 근거라는 건데요. 통제 밖의 확진자가 교회나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2차, 3차 감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중순까지 이어간다면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거다. 예. 네. 당장 지난 주말만 해도 이 상충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예. 강변에 놀러 가신 분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네. 아마 정부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 같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시 대구입니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벌써 열흘 넘게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로 11일째 정례 브리핑에 불참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대구 지역의 방역이나 민생 현안이 이렇게 엄중한데 시장의 공백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말에 한 50대 남성이 이제 생활고로 대구 시내 이제 거리에서 분신을 시도를 했고요. 또 어제는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쓰러진 채 발견
발견됐는데 이 중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제 이들은 지인에게 힘들어서 가족과 먼저 간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 시장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이제 책임론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뭐 권 시장의 파면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긴급 생계 자금을 빨리 지원하라.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대구에서는 대구시장인데 이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대구에서는 총선 끝나고 주겠다. 네, 그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됐고 대구에 있는 여당 소속 그 시의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오면서 쓰러졌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브리핑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입원을 하고 이제 퇴원을 지금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건강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또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했는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주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야 모두가 그러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이제 전 가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원금 문제를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뭐 어려운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의 의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애초 재난지원금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도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어제 종로 유세에서 그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이제 가구당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박형준 위원장도 똑같은 말을 했는 것 같은데 정부의 선택이 어떨지. 뭐 그런 거잖아요. 상위 뭐 30% 20% 포함되는 분들은 나중에 1년 뒤에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 세금으로. 예, 그러니까 일단 줘라. 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에게 다 주다 보면 선별 작업이 필요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5월달 돼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빨리. 4월 안에도 가능하다. 네. 예, 다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도부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 서울 중구 성동을에 출마한 지상욱 후보는 이제 지역에서 뛰다 보면 당의 메시지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후보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더라도 당 지도부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나온다며 뭐 후보들이 열심히 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같은 표현이라도 적절한 표현에 써달라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이거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인데 황교안 대표가 텔레그램 엠번관과 관련해서 뭐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서울 영등포 갑에 출마한 문병호 후보도 김종은 위원장이 경제 전문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김 위원장의 스피커만 키우고 이제 다른 지도부의 스피커 용량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러 차례 설화를 폈는데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예도 있고 또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키 작은 사람은 못 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설화에 휩싸이다 보니까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말 조심 좀 해달라 그런 얘기 같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한 후보가 30대와 40대가 무지하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 서울 관악갑 김대우 후보가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60대, 70대의 반응이 대단히 뜨겁다. 하지만 30대 중반에서 40대는 차갑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0대, 70대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 인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40대는 논리가 아니고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논란이 일자 통합당은 이제 김대우 후보 징계를 위해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이라고 발빠르게 밝혔고요. 일단 본인의 사과와 해명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총선이 지금 9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세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명까지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열린 기억이 안 나네요. 열린우리당. 네. 정동영 의장이 70세. 예, 이상은 투표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30대와 40대는 무지와 착각이다. 네. 글쎄요.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거 9일 앞두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및 이제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소도 있는데요.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조 씨가 사용해온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 내역을 파악하면서 또 동시에 조 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경찰은 이전에 한 차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베스트 코인이라는 대행업체에서 지난 8개월간의 조 씨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예.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그 성착취물 유포의 시초로 불리는 사람이 각각인데 네. 아직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민감역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각각 수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현재 각각을 추적 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이것과 관련해 총 97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각각의 공범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공범은 각각이 경기 안성시에 거주한다고 진술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각각이란 사람이 조주빈보다 더욱 치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내역이 남는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문화상품권으로 이제 입장료를 받았고요. 또 지난 7개월 동안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오늘 체포된 공범들 나이를 봐도 20, 30대가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입장을 내놨었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군인들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 좀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범들 중에 한 명이 군인이어가지고 네 체포가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 네.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전국의 사고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네요. 네, 그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예. 스쿨존 사망사고의 경우 그 받을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과 같아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청원에 31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형량이 과도하다는 확산이 일자 경찰청이 전국의 사고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이제 경찰청 본청까지 보고를 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 통과된 민식이법은 처벌이 너무 강하다. 네. 그래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만 나도 운전자가 너무 강력한 처벌을 받으니까 네. 이거는 법의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바꿔달라. 네. 그런 우려를 했더니 경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 세상에. 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네. 이 말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 경찰이 다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 수사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긴급 재난지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지난주에는 70% 하위사 70%한테만 지급한다. 정부 방침이었고. 네. 근데 오늘 민주당 그리고 야당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저는 찬성해요. 저도 찬성합니다. 지난주에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네. 그 70% 경계선이 좀 혼란스러울 거다. 네. 결국 국민 관심은 내가 대상이냐 아니냐. 그거죠. 아니면 왜 아니냐.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발표가 나왔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 소득 혹은 재작년 소득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당장 올해 소득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니 제 주변에 예. 여행, 관광, 숙박, 음식업 하는 분들은 예. 재작년 매출 좋았다고요. 예. 그래서 건보료 많이 내시는데 예. 이분들이 올해 손님이 확 줄었어요. 예. 그런데 재작년에 지금 힘든데 예. 그때 한참 매출 좋았을 때 건보료로 하겠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증빙을 하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올해 매출이 힘들어졌다는 걸 증빙을 해야 되니 그럼 건보료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정한 건데 신속성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일일이 또 공무원분들이 일 처리하려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방송 이제 중간에 말씀 나눴다시피 왜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이렇게 만드느냐. 그냥 전 국민한테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면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지원하라고 만든 건데 이것을 또 공권력을 또 들여서 그걸 또 선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논란의 소지도 있고 이거 이렇게 되면 언제 지급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 오늘 발표낸 거 보면 민주당에서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네, 하자. 네. 현재 수준으로. 예, 현재 수준으로. 그다음에 저기 미통당 황교안 대표는 그냥 50만 원씩. 인당 50만 원씩 네, 일괄 그런데 지급하자. 4인 가족 기준은 200만 원까지. 네, 네.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가자고 인당 100만 하는데 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진짜 선거용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원포인트 국회라도 빨리 열어가지고 이 긴급재난 지원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추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선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 지나고 나면 이게 과연 또다시 의제가 돼가지고 얘기가 나올지 이것도 좀 의문이다 황교안 저는 대표의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에 지급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포퓰리즘이라고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표 떨어지는 소리가 조금 들리니까 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야 공이 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이제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왜 부자들한테도 다 줘야 되느냐? 그건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주고 나서 내년에 세금으로 돌려받으면 되니까. 환수한다.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재원 때문이라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갖고 뭐 길게 우리가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야가 좋은 거죠. 선거 때문이든 어떻든 간에 포퓰리즘이든 아니든 간에 모처럼 대동단결한 그러니까 거니까 모처럼 한번 또 해보자고요. 합의가 되는 것 같네요. 해보자고요. 보니까. 의견이 빨리 수렴된 해야 되지 김에. 않을까? 예. 네. 우리 여기도 다 합의된 거죠? 내년부터. 대략.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두고 보고요. 코로나19 확진자 46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다. 명승관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이게 제가 보니까 2월 17일인가요? 19일인가? 그때 우리가 7명이었거든요. 하루에. 그 다음날 50몇 명으로 확 올라가고 갑자기. 그 뒤로 계속 올라가면서 900명 900명대까지 2월 29일로 올라갔다가 그나마 계속 이제 떨어지는 추세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겁니다. 그러면서 50명 이하로는 내려간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46일 만에. 예. 47명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게 오늘 하루만 본 거니까 맞아요.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 맞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숫자도 조금씩 다시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좀 이번 주에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완치자는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죠. 계속 해달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60몇 퍼센트까지 64%. 63~4%까지인가 지금 완치되었고요. 뭐 다음 주 정도 지나면 뭐 70~80%로 이제 완치자가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안정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외국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만. 근데 전반적으로 2월 29일 이후로 계속 하향세는 맞아요. 지금 한 달 이상, 한 달 6일째.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게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팅을 이제 소셜미디어에 하면서도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다른 지역은 대부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서울, 그리고 수도권. 검역만 검역.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은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늘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떨어졌거든요. 물론 중간에 살짝 떨어진 게 있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잘 아시는 대로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거의 반 가까이가 대부분 해외 유입사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핵심 뭐냐면 서울이 늘어난 게 서울의 지역사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로 해외에서 온 분 그리고 관련된 것만 그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번 일주 보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예.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오는 귀국자들, 유학생들 거기서 이제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방역 당국이 정해준 지침을 좀 잘 따를 필요가 있잖아요.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근데 최근 유학생들 보면은 뭐 해열제를 먹고 들어오고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청년들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열이 났어요. 유증상자가 들어오면 인천공항에서 검역하면서 유증상이네 그럼 검사 바로 받고 아프면 환자가 되면은 이제 격리 치료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진 이 종이를 주는데 증상 없음 체크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짓말이 되는 바람에 이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환자에서 범죄자가 되는 경계선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열제 20알 먹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한꺼번에 먹은 게 아니고 캔사스에 사는 10대 유학생이 국내선으로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에서 또 이제 인천까지 오고 집에 가는데 그 과정에 열이 나면 계속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알까지를 뭐 만 20시간 정도에 걸쳐서 먹었던 건데 어쨌든 열을 떨어뜨려서 미국도 통과, 국내도 통과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다음 날 결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과정에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었습니다라고 자수를 해요. 근데 그걸 전날 인천에서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열이 나서 해열제 먹고 들어왔는데 유증상입니다. 그럼 검사 받읍시다. 전날 확진됐을 거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발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37.5도가 넘으면 비행기를 그렇죠. 못 타고 하니까 그때 약을 먹었다는 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너무 집에 가고 싶었을 것이다. 네. 오면서 또 인천공항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거짓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겠지만 4월 5일부터 시행하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추정을 해보면 일단은 그 유학생 같은 경우는 오기 당연히 전부터 열이 났었고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추정컨대 이거는 코로나19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발 비행기는 비행기 탑승 시에 열을 체크하게 됐어요. 열이 나면 못 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을 먹었던 거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입국 때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면은 이게 같은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다 접촉자가 되는데 20명 격리됐죠.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방역 당국으로서는 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하나 이제 이 비판이 워낙 많이 쏟아지는데 이 유학생이 인천을 빠져나와서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선별진료소에 가서 그 관계 다 그냥 나름대로 그럴 목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진단받고 여기 입원해서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예요. 얼마나 맞아요. 심각했습니까? 맞아요. 열은 안 났다 손 치더라도 몇 가지 그 비말이나 이런 거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은 또 감염 위험성이 높은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지. 물론 뭐 본인의 안타까운 심정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겠습니까?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이건 한 예고 지금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요 37,000명이에요 현재. 근데 그 중에 해외 유입이 3만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 수치가 좀 늘었네요. 제가 27,0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3만 명, 37,000명 중에 3만 명 정도가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 근데 이 중에 일탈이 계속 발생해서 유학생의 경우도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만 다양한 일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통제할 건지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가격리 그 지침을 어기는 경우도 많죠.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아침에 회사 가고 점심 때 식당 가서 강남구 6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고
또 이건 최초 있었던 일인데 격리시설 입소 거부한 30대 대만 여성은 강제 출국 조치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된 사회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남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연구 결과 하나가 나왔는데요.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연구 결과 볼 때 항상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연구가 어떤 연구 방법이냐.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연구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연구 방법, 즉 연구 디자인은 근거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근거 수준이 뭐냐면 바로 세포나 아니면 미생물, 즉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그리고 분자, 이 세 개 무생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구를 실험실 연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항바이러스 효과나 항암 효과 등등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윗단계로 연구 디자인, 연구 방법이 뭐냐면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한 번 효과가 나왔다고 바로 임상시험 안 갑니다. 몇 개월 동안 비슷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면 이제 또 연구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람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임상시험을 할 때도 1상, 2상, 3상 보통 한 두세 단계 이상을 거쳐서 결국에 후보물질 5,000개에서 10,000개 중에 FDA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승인받는 약이 그래서 저 같은 의사들이 약을 쓰기까지 과정에 하나만 살아남거든요. 보통 15년 걸리고요. 수천억에서 뭐 조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가 뭐냐? 그럼 연구 방법이 뭐냐? 딱 보시면 알아요. 이게 지금 4월 3일자 현재 날짜 4월 3일 엔티바이럴 리서치라고 해서 항바이러스 연구라는 의학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딱 보면 연구 디자인이 뭐냐?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야. 가장 낮은 수준의 연구죠. 그러니까 세포에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원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있죠? 그거를 집어넣고 여기에 이버맥틴이라는 구충제로 승인돼서 쓰고 있는 약을 투여를 했더니 투여하지 않는 부분에 비해서 5,000배 이상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거든요. 아주 단순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또 이제 대서특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기사로 옮기는 기자분들이 너무 또 과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희망을 주는 건 좋죠. 근데 이게 사실 사람 대상에서 효과를 보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근데 아까 박사님 얘기한 세포, 동물, 사람 한 임상실험까지 가는 건 보통 신약의 경우 그렇지 않나요? 이건 원래 지금 나와 있는 약인 상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냐면 신약 항암 재창출이라는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repurposing drugs in oncology.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항암제로 만들지 않은 약인데 뭐 항생제나 그냥 영증 약이었는데 이걸 항암제로 쓰기 위한 이런 용도를 바꿔서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버맥틴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로 연구는 세포 실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경우는 약간 뭐 항암 쪽은 아니지만은 원래 구충제 쓰는 약인데 기생충 말고 지금과 같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제로서 약간 변경을 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전을 보면 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 복제를 하려면 우리 몸의 숙주 세포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세포질에서 우리 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핵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단백질이 결합해야 되는데 이 이버맥틴이라는 약이 이 바이러스와 단백질이 결합되는 거를 막아버려갖고 핵으로 못 들어가게 해서 복제를 못하게 만드는 약이에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 이버맥틴의 기전이 원래는 구충제를 죽이는 약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시간은 꽤 걸릴 것이다. 물론 뭐 빨리 되면 몇 수개월에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세포 연구니까 이제 동물 실험이 이제 몇 개월 후에 시행이 되겠죠. 그 결과 나오려면 또 몇 개월 이상 걸리겠죠. 왜냐면 실험을 하면 며칠, 몇 주, 수주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연구객 수가 나면. 부작용도 봐야 될 테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이게 시작되고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게 자, 백신하고 치료제는 최소 1년 8개월. 보통 1년 6개월로 얘기를 했었죠. 내년에나 빠르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몇 개월 지났으니까 한 그래서 1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다른 치료제를 여기에 전용해서 효과가 있으면 승인을 추가해서 받아서 빨리 쓸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이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가 효과가 있다. 중국에서부터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에볼라. 이게 에볼라,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아비간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 그다음에 또 클로로킨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가장 최근에 BCG 약이 효과가 있어서 어린이 연구소에서 임상 실험 시작했다. 지금 약이 여러 가지가 대상 치료제가 떴는데 지금 또 엉뚱하게 구충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엉뚱한 게 아니고 구충제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현존하는 약들이나 혹은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 코로나19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최소한 60군데 혹은 100군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어떤 임상실험 하나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게 확실하게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걸 또 평가를 할 때는 내 자료 연구자가 이거나 효과 있다. 딱 했다고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료 연구자들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좀 가능성 없다. 있다. 그게 다 판단되려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려요. 논문 심사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이 발표되면 그 논문 하나 갖고 운이 좋다면 그거 갖고 진짜 실험에 들어갈 수도 있죠. FDA 승인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소한 임상시험 하나 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임상시험 단계들 두세 군데 단계를 거치고 효능뿐만 아니라 용량, 안전성이 입증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 거죠. 모두 다 후보 물질이다. 네, 현재까지는. 그리고 빨리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 3개월 안에도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벌써 임상시험 연구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칼레트라, 에이즈 치료제. 그거 이미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이라고 해서 항말라리아 약제 100명, 200명 대상으로 해서 다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 다 죄송합니다. 꽝이 아니고 뭐죠 그게? 큰 의미가 효과가 없다.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미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건 치료제죠. 네, 다 치료제입니다 지금. 백신은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백신은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장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희망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효능을 입증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그걸 잘 모르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뉴스 나오면 또 막 사재기하고 사고 인터넷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의사의 그 공고를 받지도 않고 그냥 먹고 이러다가 부작용 때문에 왜냐하면 용량도 안전 용량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거든요. 그게 좀 이제 부작용이 무서워서 그런 거죠. 이건 명 박사님을 믿습니다. 왜냐면 구충제 전문가니까. 저 믿어요. 구충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쨌든 메타 분석 전문가. 뭐 이버맥틴이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온갖 문제 연구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이야기 계속 해보죠. 오늘 금연 전문가 단체에서는 흡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더 위험하다. 그리고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은 논문이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최근에 몇 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남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좀 많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저질 질환이 있는 경우에 높아지는데 특히 기저질 질환이라고 하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병들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흡연 자체는 이러한 질병의 위험성을 상당히 높입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은 뭐 중국 남성들의 남성 흡연율이 한 30% 가까이 되고 여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뭐 5% 내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성 흡연율이 40% 내외 정도 되고 여성 흡연율은 이제 자가 보고에 의하면 5% 내외인데 실제로는 한 1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성 흡연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19 걸릴 확률이 남성이 그러니까 그 질병의 그 아웃컴, 그러니까 그 결과 자체가 사망이나 중증의 위험성이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실제 흡연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감염성 질환의 빈도가 높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5배에서 2.5배 이상 그 확률이 더 높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대남병원에서도 그 흡연실에서 한꺼번에 담배를 피다가 뭐 감염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남병원 또 대실병원 그리고 대실병원이 이제 그 위에 정신과 제2미주병원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1층 흡연실에서 이 첫 번째 확진자인 직원과 환자들이
담배 피다가 접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전 명 박사님 뭐 말씀을 그렇죠. 받아들이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연기뿐만이 아니고 흡연 하셨던 분들 좀 아시잖아요. 담배 피우면서 막 기침도 하고. 아니, 잔기침 많이 하고 어떻게 잘하시네요. 예, 가래도 나오고 그렇죠. 비말을 굉장히 많이 뱉어내요. 어차피 담배라는 게 입을 구강을 통해서 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손을 얼굴에 가져가는 습관이 비흡연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담배 끈에 입에 물어 그다음에 라이터 켜. 근데 옆 사람한테 또 이런다고요.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그럼 그 순간 손과 손이 접촉한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좀 제가 보기엔 위험성은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 뭐 그런 비유도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매일매일 폐렴이 3,670명, 3,700명 발생하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62명인데 담배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망한 사람이 6만 명이 넘어요. 6만 2천 명. 그러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한 두세 배니까 거의 1만 명 가까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만 명이 넘나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6만 명이 사망하는 것만 해도 그보다 몇 배씩 담배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일 사망한다. 그래서 오늘 그 금연학회랑 그다음에 금연운동 협의회에서 그 성명서를 냈죠. 담화문을 냈고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바로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고위험군에 원래 들어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임산부,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자인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추가된 게 흡연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동영 MC가 굉장히 진지하게 저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흡연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담배 끊으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게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담배 끊는 약을 한 3개월 정도 복용하시는데 그건 국가에서 무료로 대줍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아니고요. 그냥 가정의학과나 어디든 병원을 가시면 공단에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한두 번만 자기 본인 부담금 진료비 몇천 원 내고요. 나중에 그걸 또 돌려받기도 하고 약값도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3개월치. 최영일 평론가 이번 기회에 끊으시죠. 저요? 저는 지금 시도 중이에요. 흡연 시도 중이라고요? 아니, 금연 그렇죠. 근데 이게 방금처럼 같이 피고 와놓고 금연 시도 중이다.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대한금연운동협의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인데 아니, 아침에 깨면 고민이 담배를 뭐냐면 피우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초 담배는 끊은 지가 한 3년 됐는데 전자담배와 금연 패치가 동시에 놓여 있어요. 그럼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전자담배를 들고 나갈 것인가, 금연 패치를 들고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금연 패치를 매일매일 붙이고 달라요. 전자담배를 들고 나가죠. 그러면 정말 못 피워요. 역해요. 그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 근데 그 금연 패치를 붙이고 담배를 핀다는 건 이건 자 그래서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바로 내일 바로 제 외래에 오셔서 제가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9년째입니다. 성공적인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흡연하시는 분들 도전해보죠. 금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저희가 자가 격리 지침 위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입니다.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 미국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자팔찌 착용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자가격리자들에게? 네.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지침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좀 엄격한 지침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건 또 합니다. 인권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자팔찌 같은 거 아시겠지만 성범죄자 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팔찌를 채우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재범 방지용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 또 재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전자팔찌 채우는 거 하나. 그다음 플러스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되게 급박한 긴급한 상황이지만은 이런 규정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코로나 3법이 2월 28일 날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긍정례와 부정례를 하나씩 봤는데 긍정례는 주한미군이에요. 4명이, 1명은 이제 부사관, 3명은 병사.
자가격리 기간인데 외출해서 술 먹었어요. 그렇죠. 확진이 됐어요. 훈련병으로 강등됐습니다. 3명 병사는 훈련병으로 강등. 네. 그리고 급여 다 이제 일정 기간 몰수.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세게 해야 경각이 되는 거죠. 군이라는 조직에. 이건 좀 긍정례. 규칙을 가지고 엄하게 처벌을 한다. 네. 부정례는 뭐냐면 아까 사우디 사형이 아니고 네. 지금 케냐에서는 5명 죽었어요. 집 밖으로 나오니까 경찰이 총으로 쏘는 거야. 그리고 우간다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경찰이 조준사격을 해서 2명이 부상. 아, 그거 진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명 사망.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나오니까 들어가세요. 그래 반발을 한 거죠. 어떤 거냐면 약 사러 가는 거다. 지금 우리 가족이 굶고 있다. 식료품 사러 가는 거다. 근데 거기는 봐주는 게 없잖아요. 들어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도 문제지만 결국은 저는 공권력의 과잉 진압 문제도 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 말처럼 우리나라에서 전자 팔찌나 발찌를 도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예, 그러면 다른 얘기 해보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사이버대학교 교수지 않습니까? 사이버대 교수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전 3월 초에 그냥 개강을 했고. 늘 했던 거였으니까. 네, 휴대폰으로 매일 나의 교실에 들어가서 35명이 이번 학기 이제 수강생이거든요. 예. 출석률, 진도, 이 친구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토론, 그리고 이제 곧 중간고사예요. 4월이면. 그럼 중간고사 리포트 내면 온라인으로 다 올려요. 성적평가.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온라인 사이버 공간이 상당히 좀 유의미합니다. 아니, 근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던 강사들인 그게 문제가 있죠. 오프라인. 그리고 이 온라인과 친하지 않은 분들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학은 3월 2주 차에 개강을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 개강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각급 초중고하고. 그런데 오프라인 교수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사이버대 교수야 맨날 온라인 강의죠. 미리 방학 때 찍어놓고 학기 중에는 송출하고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분들이 개강하자마자 3월에 동영상 강의 찍는데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예. 한 달 정도에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오프라인 대학원 교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현재 저도 3학점짜리 하나 클리니컬 온콜로지라고 종양학, 임상 종양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마다 이제 3시간짜리 한 번에 저는 하거든요. 3시간 동안. 보통 이제 영상으로 교실에서 지금 이제 한 15명이 수강생인데 대학원생이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주 전부터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대회의장에서 한 5m씩 떨어져서 했는데 그거 자체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지금 2주 연속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좋아요. 꼭 줌이나 그런 인터랙티브한 그런 거를 꼭 이용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명승권 TV는 유튜브를 통해 제가 강의록을 올립니다. 3시간짜리를 한 1시간짜리씩 해서 3개를 녹화를 미리 해갖고요. 올리고 그럼 출석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 출석 그거보다도 그 강의 들은 사람은 제가 또 함께 시험 문제지를 과제물로 줍니다. 그렇지. 근데 그걸 강의를 안 들으면 답을 쓸 수가 없거든요. 퀴즈 같은 걸 내는 퀴즈를 거죠. 내갖고 그걸 다 제출을 받아서 그걸로 출석으로 대체해서 지금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내일도 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라는 게요. 차라리 한 번에 딱 강의 3시간 동안 열심히 딱 하면 딱 깔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또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굉장히 더 피곤하다고요. 근데 오래 할 수는 이렇게 없을 것 사이버 같습니다, 대학교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했던 대학이니까 인프라가 다 돼 있어. 전혀 인프라가 그렇죠. 되어 있기 시스템이 맞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또 대학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대한 쉽지 시스템이 않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중 고등학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나 이거를 또 방송하신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는 제 지인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교사? 네, 교사분들한테 현장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불만을 토로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육부에서 온라인 계약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전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거 하나랑.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원래 1, 2학년에 대한 온라인 수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혀 교사들은 그래가지고 계속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 날 갑자기 학습지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학습지, 예. 그 다음에 이 교육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현장 교사 출신이 아니라 전문 관료나 교수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전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작권 등 온라인 개강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아무런 지침이 없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그냥 두꺼운 규정집만 툭 던져놓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이 직접 적절하게 대응하라. 라고 해놨답니다. 그러니까는 교육부 장관이 말씀하시기 현장 교사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한테 자율권을 준 거냐. 한 번도 우리한테 자율권을 준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현장 교사들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지침도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출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다. 따라서 온라인 시스템도 문제지만 출석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탁상 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는 게 이 온라인 개학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교사 전체의 의견일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라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대학교보다 초중고 특히 고3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고3입니까? 고3이에요. 네, 제 아들도 첫째가 고3인데 완전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게임 레벨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성적은 모르겠고, 계약을 안 했으니까 성적을 모르지. 아직 뭐 시험을 한 번도 안 쳤는데. 그 다음에 무슨 게임을 하는데 그러죠? 스타 모시기. 스타 이런 거. 저희 아들하고 고3하고 똑같네요? LOL, 9살인데. 요즘 아이들은 LOL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게임은 그래서 그냥 프로게이머로 바꿀까? 장인의 직업을. 근데 고3이 그런 상황이면 공부에 관심이 좀 없나 보군요. 공부를 정말 잘하시던가 공부에 너무 잘해서 여유를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근데 사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나름대로는 하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니까 공부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온라인 게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활이 참 많이 좀 힘들어지고 망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거 빨리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요즘에 디바이스,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이것도 태블릿으로 보느냐, PC로 보느냐, 폰으로 보느냐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 불평등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현장 교사분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강의도 이게 체질이에요. 훈련이기도 하고 이게 적합한 분이 있고 정말 부적합한 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시켰을 때 교사의 수업의 질에 편차가 생길 거고 세 번째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사교육 편중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학원은 개원을 했고 학교는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한 고3이라든가 입시 수험생들이 지금 사교육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학부모님들 의견 중에 또 대다수의 의견들이 많은 의견들이 아니 학교는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뭔가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학원은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심지어는 지금 확진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원 강사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컴퓨터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도 상당히 많다. 이것도 대여한다는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짧은 시간에 대책을 만들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상황일수록 좀 비상 대책을 세워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야죠.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미래통합당의 김대호 후보죠. 30대 중반부터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본인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습니다. 제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은 국민과 30, 40대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또한 분초를 다투고 각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통합당 후보들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개인의 이야기를 당 전체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통합당 내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징계 혹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가 9일밖에 안 남았는 데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저는 나흘 남았다고 봐요. 40대면 이동영 작가도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군요. 정체성이 좀 동영이 형 50대 아니야? 나 50대, 난 동년배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보였고요. 기태 형은 완전 형이고. 그렇습니까? 액면가는 제가 제일 큰 형이죠. 네. 50대신가요? 제 93학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50대죠. 저는 88학번입니다. 여기 유튜브에 용케이님께서 이동영 작가님 현재 4명 중 외모 순위 1등입니다. 제가 좋아해야 되지 말아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잠깐 외모 순위 그 뭐예요? 무슨 순위라는 거예요? 외모도 순위. 잘생긴 순위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친숙한 순위도 있고 젊어 보이는 순위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이동영 호남형 순위도 있고 저는 호남형으로는 항상 1등을 해왔어요. 피부는 좋아요. 피부는 좋아. 인정. 미남형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남형. 자, 빨리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저는 30대, 40대는 논리가 없다. 이거는 정말 세대 비판이잖아요. 이건 좀 뭐가 떠오르냐 하면은 과거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노인들은 이제 그냥 이제 쉬셔라. 쉬셔라. 표 찍으러 가지 마셔라. 투표장 가지 마셔라. 이 노인 폄훼 발언으로 사실은 대선을 말아먹었습니다. 당시에. 그럼 이게 당시에는 총선이었습니다. 총선 때다. 그 발언은 총선 때죠. 원래 막 180석까지 이야기했었는데 맞아요. 150석밖에 못했죠. 그런데 30석이 날아갔다 그랬죠. 노인 폄훼 발언으로. 여기서 딱 봐도 지금 40대인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데이터를 딱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논리적이냐 감성적이냐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특정한 세대가 좀 이성적인 세대가 있겠죠. 계몽주의 세를 받았다든가. 어떤 세대가 예를 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세대다. 그럼 또 열정의 세대가 나올 수 있죠. 그건 역사적 흐름인데 하지만 이건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논리와 감성의 문제를 이렇게 싸잡아서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왜 그러셨대요? 30, 40대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이 있었지 않나 통합당을 지지하는 세대가 가장 논리적인 거네? 김대호 후보 이야기는 자신이 유세를 하면은 60대 이상은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해준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잘 알고 있다. 30, 40대는 정서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건 논리는 아니에요. 논리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60, 70대를 겨냥을 해서 좀 한번 어떻게 좀 지지를 얻어보려고 그랬다가 좀 무리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양당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당도 다 지금 주의를 하는 게 말조심을 가장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자책골이니까 헛발을 좀 많이 좀 짚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선거가 9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번 주말부터. 벌써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론조사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표를 찍는다니까요. 사전투표가 10일부터라 나흘 남은 거예요. 사실상. 전 그래서 사전투표 하려고요. 사전투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 11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아마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또 국민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사전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또 사전투표 날에 투표를 못하시면 15일 날 또 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9일밖에 남지 않았고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정당으로서는 말조심, 구설수,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물 경쟁보다는 중앙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경우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말조심은 각 당에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